12. 극장에 갔던 그 이튿날 로스토프네는 아무데도 나가지 않았으며 또 누구에게서도 방문을 받지 않았다. 마리아 드미트리예브나는 나타샤 몰래 아버지와 무엇인가를 한창 상의하고 있었다. 나타샤는 두 사람이 노공작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엇인가 선후책을 강구하는 것이려니 추측하고 불안스럽기도 하고 모욕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나 저제나 하고 안드레이 공작을 기다리다 못해 이날도 혹시 찾아오지는 않을까 하여 두 차례나 버저더 비젠가로 하인을 보내어 알아오도록 했다. 그러나 그는 돌아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상경 당시의 며칠보다도 지금 쪽이 훨씬 괴롭게 생각되었다. 안드레이 공작에 대한 사모와 초조 외에 공작형의 마리아와 노공작과의 회견에 관한 기억이며 까닭 모를 공포와 불안이 덮쳤던 것이다. 그가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듯 싶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오기 전에 자기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전처럼 혼자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오랫동안 그를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에 대해서 생각하기만 하면 노공작, 공작영의 마리아, 어제의 가극, 꾸락인 등의 기억이 한데 뒤섞였다.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안드레이 공작에 대한 정조는 이제 더럽혀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다시금 마음에 떠올랐다. 그리고 다시 그녀는 자기에게 이해할 수 없는 무서운 느낌을 마음속에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그 사나이의 말이며 동작이며 얼굴 표정의 움직임의 하나하나의 뉘앙스를 지극히 자세한 점에 이르기까지 생각해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집안 식구들이 본 바로는 나타샤는 어느 때보다도 한층 더 활기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어느 때처럼 마음이 평온하지도 않거니와 행복하지도 않았다. 일요일 아침 마리아 드미트리예브나는 모길리스에 있는 우스페니에라는 자기 교구의 미사에 자기 집의 손님들을 안내했다. 나는 그런 유행적인 구요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자유사상을 자랑하는 듯한 의조로 말했다. 어디를 가나 하느님은 한 분이니까요. 우리 신부님은 훌륭한 분이시며 근행도 제대로 하시고 실로 고상합니다. 그리고 부제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체 성가대 속에서 음악회의 흉내를 내는 것이 뭐 그렇게 신성한 일입니까? 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그저 장난에 지나지 않아요. 마리아 드미트리예브나는 일요일을 좋아하였고 그것을 즐기는 요령을 터득하고 있었다. 그녀의 집은 토요일에 모두 깨끗이 소재되었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하인들도 여주인도 일을 하지 않고 명절 날처럼 옷을 차려입고 모두 미사에 나갔다. 주인의 식탁에도 요리의 가짓수가 늘고 하인들에게도 거위나 새끼 돼지의 불고기며 보드카가 차려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온 집안에 가장 명절다운 느낌이 나타나는 것은 마리아 드미트리예브나의 넓고 엄격한 얼굴이 이 날에는 언제나 변하는 일 없이 새삼스러운
엄숙한 표정을 띠는 것이었다. 의자 커버를 벗겨낸 거실에서 미사디의 커피를 마시고 났을 무렵 하인이 마차 제비가 된 것을 마리아 드미트리예브나에게 알리자 그녀는 방문용의 쇼를 걸치고 엄숙한 표정을 지으면서 일어나 나타샤의 일에 대하여 상의하기 위해 니콜라이 안드레예비치 볼콘스키 공작한테 다녀온다는 뜻을 알렸다. 마리아 드미트리예브나의 외출 뒤 시알림의 부인의 여점원이 로스토프네를 찾아왔다. 나타샤는 객실 옆방의 문을 닫고 좋은 기분 전환 거리가 생긴 것을 기뻐하면서 새 의상의 가봉을 시작했다. 그녀가 시침질이 된 아직 소매가 없는 웃옷을 입고서 등이 맞는가 어떤가 하고 고개를 돌리고 거울을 보고 있을 때 객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와 또 한 사람의 여자 목소리가 활기 있게 울리는 것을 듣고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것은 엘렌의 목소리였다. 나타샤가 입어보고 있던 웃옷을 채 벗어버리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베즈호프 백작 부인 엘렌이 깃이 높은 어두운 보랏빛 빌로드 옷을 입고 선량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얼굴을 반짝이며 방으로 들어왔다. 아, 나의 아름다운 아가씨. 빨개진 나타샤를 보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매혹적이에요. 안 돼요, 백작.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자기 뒤를 따라 들어오는 백작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모처럼 모스크바에 계시면서 아무 데도 나가지 않다니요. 이제 난 당신 옆에서 떨어지지 않겠어요. 오늘 밤 나한테서 마드모아젤 조르즈의 낭독이 있기로 되어 있어 대사람이 모입니다만 만일 당신께서 마드모아젤 조르즈보다 더 어여쁜 이 아가씨를 데리고 오시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마침 주인은 뜨베리로 가시고 지금 계시지 않아요. 그렇지만 않으면 주인을 시켜 모시러 보낼 텐데 정말 꼭 와주세요. 꼭입니다. 9시 전에. 공손히 절을 하는 구면인 양장점 점원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빌로드의 옷주름을 맵시 있게 펼치면서 그녀는 거울 옆의 안락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끊임없이 나타샤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면서 다정하고 쾌활한 수다를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상대방의 옷을 찬찬히 바라보고 그것을 칭찬하더니 파리에서 주문한 자기의 엷은 새 비단 옷도 자랑하고 나타샤에게도 똑같은 것을 만들도록 권했다. 그렇지만 당신에겐 뭐든지 어울려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나타샤의 얼굴에서는 만족의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다. 이 부드러운 베즈호프 백작 부인의 찬미에 의해서 마치 꽃이 핀 듯한 행복한 몸이 된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전에는 옆에도 다가갈 수도 없을 만큼 높은 기부인처럼 생각되었는데 지금은 이처럼 친절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자 나타샤는 즐거워졌다. 그녀는 이토록 아름답고 친절한 귀부인에게 거의 반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엘렌 쪽에서도 진심으로 나타샤를 찬미하였고 그녀를 명랑하게 해주고 싶어 했다. 아나톨리에게서 나타샤를 데려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녀는 이 목적을 위해 로스토프네를 찾아온 것이었다. 나타샤를 오빠와 맺어준다는 것이 그녀의 흥미를 끌었기 때문이다. 전에 베체르부르크에서
그녀는 자기 손에서 보리스를 빼앗겼던 원한을 나타샤에 대해서 품고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은 전혀 염두에도 두지 않고 제멋대로 이기는 하지만 진심으로 나타샤의 행복을 빌고 있었다. 로스토프 내에서 돌아올 때 그녀는 자기의 피보호자를 한쪽으로 불러 말했다. 저녁에 오빠가 우리 집에서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 말이에요. 우리들은 우스워서 배를 쥐고 웃었답니다. 글쎄, 오빠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당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한숨을 짓고 있지 않겠어요. 오빠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확실히 당신에게 반해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나타샤는 이 말을 듣자 홍당무가 됐다. 어머, 저 얼굴을 붉히는 모습 좀 봐. 아름다운 아가씨. 엘렌은 말했다. 꼭 오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절대로 수녀 같은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유는 되지 않아요. 설령 당신이 약혼한 몸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분도 자기가 없는 동안에 당신이 지루함을 이기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계시느니 보다는 차라리 사교계에 나가기를 바라고 계실 거예요. 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은 내가 약혼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모양이다. 즉 이 사람은 남편인 피에르와 그 성실한 피에르와 이 일을 이야기하고 웃은 것에 틀림없다 하고 나타샤는 생각했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구나. 또다시 엘렌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무섭게 생각되었던 것이 참으로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느껴졌다. 게다가 이 사람은 참으로 고귀한 귀부인이고 이렇게 상냥한 분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계시는데 말이다. 하고 나타샤는 생각했다. 한번 기분 전환을 한다 해서 나쁠 게 뭐람. 나타샤는 놀란 듯한 눈을 크게 뜨고 엘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점심 식사 조금 전에 마리아 드미트리 예브나가 말없는 진지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분명 노 공작한테서 패배의 고배를 마시고 온 모양이었다. 그녀는 차분히 일의 경과를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아까의 충돌로 너무나 흥분하고 있었다. 백작의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었으며 내일 다시 이야기하겠노라고만 대답했다. 베주호프 백작 부인의 내방과 야회에서 초대를 알고 마리아 드미트리 예브나는 이렇게 말했다. 베주호바와 교제할 필요 같은 걸 난 느끼지도 않고 또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약속해 버린 것이라면 기분 전환 겸 갔다 와도 좋아요. 그녀는 나타샤에게로 얼굴을 돌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